무슨 제가 또라이도 아니고 제 수강생 중에 66%를 합격을 시켰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 기존의 강의들이 제대로 된 강의라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60%가 넘는 합격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제가 강의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험 제도상 고득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2달 지난 오늘 서울시 9급에서 15분에 95점 받았다. 실제로 그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합격률이 6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공무원 시장은 제가 그 비밀 알려드릴까요? 저는 다른 강사나 학원하고 담합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요.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건 아마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실 거예요. 그 돈이 강사한테 어떻게 갈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합격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2019년 9급 국가직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 지난주에 제가 합격자 발표를 듣고 나서 되게 좀 놀랐어요. 좀 놀라운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또 그 원인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합격자 발표가 나고 지난주에 바로 저한테 2명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어서 제 연락처를 알고 있는 친구 중에 2명이 합격했다고. 한 명은 심지어 합격자 그 문자, 그 전달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 받자마자 부모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저한테 먼저 했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경우인데 어쨌거나 2 친구가 저한테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합격했다고. 자기 지금 되게 놀랬다고.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6, 7명 정도가 되는데 자기 눈으로 합격한 친구만 지금 4명 확인했대요. 합격을 확실히 한 사람이 2명 있고 추가로 2명을 면접 특강 가가지고 봤대요. 그래서 그 2명도 아마 합격했을 것 같고 최소한 자기가 보기에 4명은 합격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합격률이 50%가 넘어가는 것 같다 해가지고 와 자기 되게 지금 놀랬다고. 제가 그래서 그래? 사실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봤냐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명단이 있거든요. 2017년 겨울에 11월, 12월에 제가 기출 강의를 했고 그 다음 달에 객관식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 수강생이 몇 명이었냐면 그때 제가 아직 제 기본소도 나오지 않고 기본소보다 먼저 기출문제집하고 객관식을 써가지고 처음 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지명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강생도 많지 않고 명단 확인해 봤더니 그 2 수업을 다 들은 친구가 딱 6명 있더라고요. 자, 근데 지난주에 전화 온 친구가 이 친구랑 이 친구 2명이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2명을 자기가 추가로 봤다고 그랬는데 한 명은 제 카페에다가 제 연락처를 몰라서 여기다 올린다고 만약 연락처를 알았다면 자기도 전화 드렸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도 합격했다고 자기 기억나냐고 올렸고요. 또 이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도 이 친구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격률이 몇 프로냐면요. 저 6명 중에 최소 나머지 2명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최소 4명이 합격한 거거든요. 66%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몇 프로일까요?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5%거든요. 정확히 이번 시험 경쟁률이 세무직이 22.6대 1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2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수강생 10명도 안 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 중에서 사실은 1명 합격하면 다행인 시험이다. 공부를 할 때도 제가 강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강생들한테 당신 중에 지금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 같아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합격자 1명이 나오냐 마냐 그렇게 경쟁하는 시험이다. 긴장해라. 근데 통계상 저 6명 중에 1명이 합격하면 그래도 잘한 거고요. 진짜 2명 합격이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명 중에 4명이 붙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합격서기 올린 친구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글 읽다가 소름 돋았다고? 6명 중에 4명이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그때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4명이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소름이 돋아요. 말이 안 되는 결과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못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신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저한테 수업 듣고 합격한 저 4명은 이 영상을 볼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실제로 저한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확률이 높은데 뭘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일타 강사가 아니고 수강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조금 마음속으로 좀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번에 합격한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작년에 뭘 했었냐면, 사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험 막판, 시험 앞두고, 다른 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다른 분 문제집을 풀어봤더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막 멘붕이 왔다. 그래서 막 공부를 확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험에 떨어졌던 것 같다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일타 강사가 가르쳐 준 걸 나는 모르면, 왠지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고,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합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원인,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 나온 원인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서 가져갈 거, 알아야 할 거 한번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중에 잘못된 접근법, 공부법, 강의가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올 초에 다른 강사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신을 험담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아침에 이렇게 쓱 카톡이 왔는데 내가 험담을 하고 비방을 했다고?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떤 내용일까요?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가 나한테도 들었는데 저한테도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길래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험담이나 비방을 한 기억이 없는데 했더니 그건 당신이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제가 험담을 했다고 비방을 했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찾아보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알려줬던 그 친구, 그 수강생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당신한테 수업 들었을 테니까. 조금 황당했던 건요. 일단 자기가 나한테 험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걸 알려준 친구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면 그 친구는 뭐가 되나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거든요, 지금. 작년 여름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한테 수강생 명단이 없다. 지금 강의 안 한다라고 했더니 이번에 모의고사까지 강의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를 앞에 수강생을 두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수강생이 없이 그냥 카메라만 두고 강의를 했다. 그랬더니 좀 쭈뼛쭈뼛 하는 것 같더니 어쨌든 간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이 사람이 되게 지금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다른 강사를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강의를 하냐. 거의 나중에는 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욕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욕을 할 것 같은지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엔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럼 정확히 찾아와라. 어떤 내용의 비방을 했는지 내가 말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그게 온라인 강의 찍혔을 테니까 찾아가지고 어떤 얘기인지를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도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학원 측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찾아내겠대요. 그래가지고 가져오겠대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나도록 뭐 연락은 없거든요. 제가 왜 그럴지 알아요. 왜 가져올 수 없냐면 비방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국어. 저 비방을 한다는 게 제가 왜 열이 받았냐면요. 저 비방이라는 건 양아치 짓이에요. 나중에 제가 느꼈는데요. 저분이 저한테 강사들 사이에서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그 비방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국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국어 공부. 자, 비방이라는 게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있거든요. 저 비판과 비난과 비방은 뜻이 다 달라요. 한자를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앞에 비자가 셋 다 다르죠. 자, 먼저 비판은 뭐냐면요.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 주장에 대해서 그게 뭐가 아닌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 얘기 중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 이게 옳은 거다. 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비판입니다. 근데 이 비판은 뭐냐면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걸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인 사이에서는 비판이라는 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열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그게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고 적폐가 된다고요. 그냥 우리끼리 다 먹자. 야, 서로 뭐 까지 말고. 아, 너 잘하네, 너 잘하네. 서로 칭찬하면서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집단은 발전이 없고 소위 말하는 게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에서는 비판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수강생들이 알려준다고요. 강사님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아, 틀려요. 그래서 아, 고맙다. 알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맨날 종업표 나오고 제가 강의하다 잘못했던 부분들 공지로 막 올리잖아요. 남이 그렇게 비판을 해주고 지적을 안 해주면 이걸 못 고쳐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비난은 뭐냐면요. 앞에 그냥 아닐 비자인데 아니라고 하면서 힐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틀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저거 틀렸다. 제 쓰레기다. 이렇게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남을 힐난하고 헐뜯는 게 비난입니다. 비난도 사실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적하고 끝내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인격적으로 헐뜯거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가 비난을 했다고 해도 조금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비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비방은 뭐냐면요.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자도 헐뜯는다는 거고 방자도 헐뜯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상대방을 이유 없이 까버리는 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저 강사 쓰레기야. 저거 사기꾼이야. 근거가 없이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려버리는 게 비방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비방은 강사 사이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방, 이유 없이 사람을 헐뜯는 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저한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했을 리가 없죠. 제가 무슨 강의 중에 앞뒤 맥락 없이 누군가를 헐뜯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제가 또라이도 아니고. 근데 저한테 비방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났던 거고, 제가 혹시나 또, 그러니까 저한테 제 강의를 들은 분이 다른 강사한테 가가지고 비방을 했다고 할까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저는 비판을 합니다. 잘못된 접근법과 강의가 많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비난이나 비방은 해서는 안 되지만 비판을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비판을 하잖아요. 진짜 제가 저한테 연락 준 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글쎄요. 그분 강의 계속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저한테 비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자, 어쨌거나 돌아와가지고 시중에 잘못된 강의법이 많다는 게 뭐냐면요. 어쨌거나 제가 제 수강생 중에 66%를 합격을 시켰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 기존의 강의들이 제대로 된 강의라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60%가 넘는 합격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허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깨트렸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강생한테 얘기했지만 이제는 거의 확신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뭐가 문제냐면요. 9급 회계학은요. 고득점에서는 안 됩니다. 9급 회계학 95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좋아하는데 그건 누가 좋아하냐면요. 강사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번에 사경이한테 들은 애가 95점 맞았대. 그러니까 우리 뭐 게시판 합격자 게시판 가보면 막 몇 점으로 합격했다. 그런데 뭐 회계학이 95점이다? 근데 자기는 회계학이 60점이 떨어졌어. 그러면 뭐 하냐면요. 회계학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경이한테 들었어요. 나도 그럼 사경이한테 들으면 95점이 나올까? 하지 마세요. 강사한테는 좋아요. 나한테 들은 애가 이번에 95점 나왔다, 100점 맞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들으면 거의 완벽하겠구나. 나도 그러면 저 사람한테 들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겠다. 회계학 95점 100점 맞으면 시험 떨어져요.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험 제도상 고득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 66%를 합격시켰는데 이 조정점수표 한번 볼게요. 조정점수표가 이게 뭐 카페 점수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제 카페도 누가 올려줘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건데요. 자, 보시면요. 회계학은 80점, 85점만 맞으면 돼요. 자, 지금 회계학을 85점 맞았을 때 조정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69.74가 나오거든요. 사회는 100점 맞았을 때 몇 점인가요? 69.04. 회계학 85점보다 사회 100점이 더 낮아요.
자, 그러면 회계학 85점만 맞아도 사회 만점 맞은 것보다 조정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이상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 회계학을 두 문제를 더 맞춘다고 보죠. 85점이 아니라 95점. 자, 그러면 85점에서 95점으로 점수를 높였을 때 조정 점수가 얼마 올라가나요? 69점에서 74점으로 5점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회계학을 85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95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공부 투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든요. 자, 근데 심지어 그 공부 투입량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 두 문제가 뭐냐면요. 계산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걸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쓴 시간, 그 시간이면요. 한국사 5문제는 더 풀걸요. 국어, 영어 3문제씩 더 풀 수 있다고요. 근데 국어, 영어 3문제 풀어가지고 그중에 한 문제 맞추면 그럼 5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학 2문제 맞춰봤자 조정수 5점 올라가는데 2문제 더 맞춰봤자 그 시간이면 한국사를 5문제 풀 수 있고 국어나 영어 2~3문제 더 풀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된다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 점수가 적용되면 이렇게 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 과목 2문제 맞는 것보다 공통 과목 1문제 더 맞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학을 2문제 더 맞추려고 시간을 잔뜩 써버리면 국어, 영어, 한국사 풀 시간이 줄어버린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계학은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풀고 끝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계학 선택하면 망한다, 회계학 선택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시간 소요가 많다는 거. 첫 번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고득점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나 객관식에서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냥 한두 문제는 아예 풀지도 말라고. 그냥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오래 걸리겠다, 어렵다 하면 그냥 건너뛰어버리라고. 무조건 15분 안에 끊으라고요. 자, 근데 회계학을 고득점을 하겠다고 덤비면 시험 떨어져요. 아, 진짜 많아요. 회계학 90점 맞고 시험 떨어지는 친구들 널렸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지방직 시험 끝나고 누가 카페에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번 국가직 9급 시험, 2달 전에 있던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 60점 받아가지고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 회의감도 들고 이건 내 길이 아닌 건가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때 해설 강의 유튜브에 올린 거, 그 해설 강의 접하면서 회계사님이 올려주신 자료나 동영 모의고사, 객관식까지 다 풀어봤다. 그리고 2달 지난 오늘 서울시 9급에서 15분에 95점 받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요. 여기에 집중을 해요. 95점 나와서 2달 만에 60점이 95점 올라갔다고 와 이러거든요. 제 강의를 홍보하거나 제가 수강생 끌기 위해서는 이게 좋죠.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라고요. 점수를 60점에서 95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회계는. 공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분을 써가지고 95점을 맞으면 시험에 떨어진다고요. 15분 안에 무조건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객관식 강의에서 항상 수업 중에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문제 풀기 하지 않고 제가 강의 도중에 앞에 카운터 타이머 켜놓고 50초 안에 계속 풀도록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강의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15분까지만 풀라고. 그 이상 시간 들이지 말고 알람 맞춰놓고 15분 되면 연필 놓으라고. 그 연습을 하시라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회계학 때문에 망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그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합격률이 60%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고요. 막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 말문제 특강 이런 거 안 해주시나요? 뭐 안 해주시나요? 시험 이제 2달 남았는데 뭐 해야 될까요? 무슨 공부해야 될까요? 그냥 완전히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가지고 입안에 집어 넣어주길 바라시거든요.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시험 떨어져요. 제가 여러분 시험장 따라가가지고 답까지 적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웃긴 게 다른 시험 있잖아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가면 대부분 책이나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 회계사 공부할 때 책은 다 2권이었어요. 뭐? 기본서랑 문제집. 기본서 공부하고 문제집 푼 다음에 시험장 들어갔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공무원 시장은
뭐 생기초 있지, 기본 이론 있지, 심화 이론 있지, 기출 문제 있지, 객관식 문제 있지, 동형 모의고사 있지, 뭐 봉투 모의고사 있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시나요? 제가 그 비밀 알려드릴까요? 또 이런 거 얘기해드리면 다른 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저 담합을 깼다 막 아유, 저는 다른 강사나 학원하고 담합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요. 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 수준을 낮게 보는 거예요. 왜 더 어렵다는 시험은 기본서랑 문제집으로 커리큘럼이 끝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뭘 잔뜩 해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학원가에서도 생각을 해요. 얘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먹여줘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안심을 하고 학원이 강사가 자기한테 뭔가 많이 해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돈을 더 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귀에다 꽂아놓고 뭔가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게 절대 자기 게 안 돼요. 근데 계속 시험 앞두고까지 계속해서 강의만 듣고 있다고. 커리큘럼이 1년이 꽉 차 있거든. 커리큘럼이 많은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릴까요? 강사들이 돈을 벌려면 커리큘럼이 많아야 돼요. 이건 아마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공무원 시장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내나요? 단과를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프리패스로 다 듣잖아요. 공단기 하는 거 보세요. 프리패스 가격하고 단과 가격. 이번에 단과 가격을 얼마로 높여버렸는지. 단과 몇 개 들을 거면 그냥 2년치 프리패스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의 거의 90% 이상이 지금 프리패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프리패스로 결제를 하고 돈을 냈을 때 그 돈이 강사한테 어떻게 갈까요? 프리패스로 받았으니까 모든 강사한테 일타든 인기 없는 강사든 똑같이 금액을 나눠줄 리가 없잖아요. 뭐에 비례해서 돈이 뿌려지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이 클릭하는 순서. 여러분이 강의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그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A 강사가 있고 B 강사가 있는데 A 강사 수강생이 100명이에요. B 강사 수강생도 100명이에요. 둘이 수강생 수가 같은데 근데 A 강사는 강의 시간이 100시간이고 B 강사는 커리큘럼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강의 시간이 200시간이에요.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갈까요? 사실 특정 강사를 선택하면 그 강사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면서 대부분 강의를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A 강사를 선택한 100명은 100시간씩만 듣는데 B 강사를 선택한 100명이 200시간씩 들으면 B 강사한테 돈이 2배가 더 간다고요. 무슨 구조인지 아시겠나요? 커리큘럼이 많아지면 강사는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실제로 강사들이 그 돈을 더 벌겠다고 커리큘럼 막 쓸데없는 커리큘럼을 많이 늘리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뭐냐면요, 그걸 또 여러분이 원한다고요. A 강사한테 가가지고 B 강사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해주던데 당신은 안 해주시나요? 하면 A 강사 입장에서는 또 내 새끼들 위해서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수강생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과학적인 공부법을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강의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수험생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사가 계속해서 뭔가 커리큘럼을 시험 직전까지 만들어주면 계속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합격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착각에서 헤어나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사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